빨간 부채, 파란 부채.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엉뚱한 생각만 했지요. 아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나무꾼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부채였어요. 웬 부채지? 나무꾼은 벌떡 일어나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채를 잡았어요. 이야, 이것 좀 보게. 부채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네. 하나는 빨간 부채, 또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날씨도 더운데 마침 잘 됐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펼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꾼의 코가 갑자기 길어지면서 빨개지더니 뜨거워졌어요. 야단났네. 내 코가 갑자기 왜 이럴까? 나무꾼의 코는 어느새 방망이만큼 커져 버렸지요. 아유, 코가 뜨끈뜨끈해서 견딜 수가 없네.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코는 점점 더 길어지고 빨개졌지요. 아니, 이게 뭐야? 코가 아예 휘어졌잖아. 이거 정말 야단났네. 야단났어. 아유. 나무꾼은 길게 휘어진 코를 잡고 허둥댔어요. 그러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파란 부채가 생각났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파란 부채나 한번 붙여볼까? 나무꾼은 슬그머니 파란 부채를 붙여 보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화끈거리던 코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길어졌던 코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야,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내 코가 다시 돌아왔어.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 부채는 요술 부채가 틀림없어. 나무꾼은 신기한 부채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드디어 요술 부채를 얻게 되었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불러 요술 부채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이 부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요술 부채라오. 요술 부채라고요? 아내는 나무꾼이 내놓은 빨간색, 파란색 부채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부채 2개를 내놓으며 요술 부채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되었지요.
나무꾼은 아내 앞에서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아내의 코가 길게 늘어났지요. 아이고, 여보, 내 코가 왜 이래요? 아유,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아유.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여보, 내 코가 이제는 점점 작아지네요. 나무꾼은 놀란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며칠 뒤 부자 영감님이 잔치를 벌였어요. 영감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갖고 잔치에 나타났지요. 나무꾼은 영감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오래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죠.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영감님의 얼굴에 살살 부채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영감님이 귀여워하던 고양이는 나무꾼의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것을 눈치챘답니다. 영감님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 코가 왜 그런가? 코가 길어지고 빨개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던 영감님은 그제야 코를 만져보았어요. 아, 뜨거워. 내 코가 왜 이렇게 되었지? 영감님은 기다란 코를 손으로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지요. 영감님은 이름난 의원을 모조리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생각 끝에 부자 영감님은 여기저기에 방을 써붙였어요.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나무꾼은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 가는걸.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자 영감님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코를 고쳐드리면 정말로 재산의 반을 주시렵니까? 병만 낫게 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고 말고. 아이고,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나무꾼은 영감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파란 부채를 꺼내 훨훨 붙였어요. 그러자 영감님의 코가 전처럼 작아졌어요. 부자 영감님은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지요.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영감님의 고양이가 나무꾼의 부채를 물고 달아났어요. 고양이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인 영감님에게 물고 왔지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부채로구나. 어디서 났느냐? 주인 영감님은 고양이가 물고 온 부채 가운데 빨간 부채를 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코가 붉어지더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 영감님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 보았어요. 그러자 기다란 코가 다시 작아졌지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놈의 나무꾼이 나를 속여 재산을 가져갔구나. 영리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도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부자 영감님은 당장 나무꾼을 원님에게 데려갔어요. 아유, 게으름만 피우고 놀기 좋아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아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던 나무꾼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부자 영감님의 재산도 모두 되돌려 주었답니다. 수박에서 당나귀가 태어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고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농부의 아내가 시장에 가서 콩을 팔아오라고 했어요. 여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콩 판 돈은 잘 챙겨서 돌아와야 해요. 아유, 알았어요. 콩을 팔러 간 농부는 시장에 나가 간신히 콩을 팔았지요. 콩을 판 돈을 손에 들고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양은 공처럼 동그랗고 색깔은 초록색인데 검은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요? 궁금해하는 농부를 보고 장사꾼은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천하에 게으르다는 그 농부구먼. 수박이 뭔지도 모르는가 본데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 아, 이건 말이요. 아이, 귀하디 귀한 당나귀 알이지요.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렇지요.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닷새만 묻어두면 여기서 아기 당나귀가 태어난답니다. 농부는 처음 보는 신기한 알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헐레벌떡 부엌으로 갔어요. 농부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그 동그란 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지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불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공판 돈으로 귀하디 귀한 물건을 샀소. 저것은 당나귀 알이요.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렇지. 오늘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되는 날에 저 알에서 당나귀가 태어날 거요. 농부는 빨리 닷새가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당나귀가 알을 깨고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여보,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번 가보세요. 농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불을 들춰보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닷새가 지나자 온 집안에 지독한 냄새가 퍼졌어요. 농부는 이제 당나귀가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확 젖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나귀가 나오기는커녕 알이 푹 썩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썩었잖아. 냄새. 왜? 아이고, 어째 처음부터 좀 이상하더라 하니. 아이고, 어서 갖다 내다 버리고 와요. 아이고, 냄새. 농부는 썩은 당나귀 알을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언덕 아래로 휙 내던졌지요. 터진 당나귀 알은 그때 마침 언덕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던 새끼 당나귀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새끼 당나귀가 언덕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썩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먼. 알이 푹 썩은 후에 당나귀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아유, 괜히 버렸잖아. 농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농부는 당나귀를 끌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말뚝에다 당나귀를 단단히 메어 놓았어요.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은 집집마다 당나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농부의 집 말뚝에 자기의 당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내 당나귀가 여기 있었구나.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당나귀 주인은 기뻐하며 당나귀를 얼싸안았어요. 거 누구 없소? 우리 당나귀가 이 댁에 매여 있으니 내가 데리고 가겠소. 당나귀 주인의 말에 게으른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 당나귀는 오늘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오. 에이, 뭐요? 당나귀가 알에서 태어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보았나? 바보라고 했어? 누가 바보란 말이오? 분명히 내 알에서 태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오. 당나귀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농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나귀가 알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알이 있으면 나도 좀 사야겠네 그려.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이고. 게으른 농부는 실컷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벌개졌어요.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토끼와 자라.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님이 살았단다. 용왕님은 나이가 많아서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이름난 의사들과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낫지 않았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기만 했지. 하루는 늙은 새우 의원이 찾아왔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딱 한 가지 있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금세 나을 수 있습니다. 토끼라고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 토끼로 말하자면 하얀 털에 빨간 눈을 하고 있지요. 꼬리는 뭉툭하고 두 귀는 쫑긋,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한 녀석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그러자 별주부인 자라가 나서서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했지. 용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꼭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오, 자라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자라는 토끼 그림을 품에 안고 길을 떠났지. 자라가 육지에 올라오니 꽃들은 울긋불긋 피어있고 나비들이 춤을 추었어. 자라가 둘레둘레 산길을 가는데 웬 짐승이 깡총깡총 뛰어가네. 얼른 그림을 꺼내 보았더니 그림과 똑같은 거야. 옳거니 토끼로구나. 자라는 토끼를 불러 세웠어. 여보시오, 혹시 토끼 선생 아니시오? 토끼는 토끼 선생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걸음을 멈추었어. 너는 누구냐? 나는 바닷속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인데 토끼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와 함께 용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높은 벼슬도 하지 않으시겠소? 토끼는 벼슬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얼른 자라 등에 올라탔어.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쓱쓱 헤엄쳐서 용궁으로 갔지. 용궁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어. 토끼가 감탄을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고기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토끼는 꽁꽁 묶여 용왕 앞으로 끌려갔지.
미안하지만 날 위해 죽어줘야겠다. 네 간을 먹어야만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꽃게 의사가 집게발을 절걱거리며 덤벼들었어. 토끼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어. 그러나 토끼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 용왕님, 제 간이 필요하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간을 씻어서 바위 위에 널어놓고 왔사옵니다. 네 이놈, 간을 빼내어 씻어 말리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용왕님, 제 간이 워낙 별나야 말이지요. 바위에 널어놓고 보름달의 밝은 빛을 받아야 귀한 약이 되지요. 저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면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땅 위로 데려다 주라고 했어. 자라는 하는 수 없이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지. 그런데 땅 위에 올라오자마자 토끼는 자라 등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깡총깡총 달아났어. 휙 뒤를 돌아다보고 이러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를 먼저 속인 건 너였으니 나는 간다. 토끼는 깔깔 웃어대며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단다. 자라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 바로 그때 눈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 자라야, 너는 참으로 중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어서 이 약을 가지고 가거라. 산신령은 약병을 하나 주고 사라졌어. 용왕은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대. 용왕은 자라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오래오래 사랑해 주었단다. 바위로 이잡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힘이 센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총각은 아름드리 나무도 쑥쑥 뽑고 집채만한 소 한 마리도 번쩍번쩍 들었지요. 팔씨름에서 총각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총각과 씨름을 했다 하면 다들 픽픽 나가 떨어졌지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였어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 보시지. 총각은 으스대며 아무 데서나 힘자랑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바위 던지기다. 얍! 하자 커다란 바위가 휙휙 날아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총각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해 다녔어요. 총각은 마을에서 힘자랑하는 것이 따분해졌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씨름판을 벌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도
이 총각에게는 맥을 못 주었지요. 총각은 더 이상 힘을 겨룰 상대가 없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총각이 길을 나서서 얼마쯤 갔을 때였어요. 온종일 걷고 또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지요. 아유, 다리야.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총각은 잠시 나무 밑에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이 솔솔 쏟아지더니 꾸벅꾸벅 졸게 되었어요. 한참을 신나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등이 따끔거리지 뭐예요? 총각은 저고리를 벗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이 한 마리가 옷에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내 놈이었구나. 이 녀석이 감히 내 피를 빨아먹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총각은 두 손가락으로 작은 이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옆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탁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가 죽기는커녕 바위 위를 볼볼볼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위가 울퉁불퉁해서 요리조리 빠져나온 것이지요. 총각은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서 힘껏 내리쳤어요. 요놈 맛 좀 봐라. 에이, 쿵. 바위는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번엔 죽었겠거니 싶어 바위 위를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작은 이가 뽀르르르 볼볼볼 기어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고 말 테다. 총각은 집채만한 바위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힘껏 내리쳤지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잎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숲이 와르르르 흔들리고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지요. 이래도 안 죽고 백이겠냐? 이번에는 죽었겠거니 싶어 바닥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직도 이가 살아서 뽀르르르 볼볼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총각은 맥없이 불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보다 힘이 세잖아. 총각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이보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겐가? 내 피를 빨아먹은 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이가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리 큰 바위로 내리쳐도 끄떡 없소이다. 젊은이,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네. 내가 한번 잡아줘도 되겠소? 아니, 당신이 이를 잡겠다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나도 죽이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보기보다 힘이 세다네.
자, 이리 줘보슈. 농부는 손으로 이를 잡더니 양손 엄지 손톱 사이에 이를 넣고 꾹 눌렀어요. 그러자 이가 툭 하고 죽었지요. 총각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 어떤가? 내가 자네보다 힘이 세지? 농부는 껄껄 웃으며 가던 길을 갔어요. 총각은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바위로 쳐도 안 죽는 이를 손톱으로 가볍게 죽이다니. 나보다 100배는 더 힘센 사람이 있었구나. 어디 가서 이제 힘 자랑을 하면 안 되겠소. 이 일이 있은 후 총각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마을에 힘쓸 일이 필요할 때 이웃들을 도와주며 착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고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잠만 자니 어떻게 할 거야? 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난 더 자야 한다고요. 아니, 이 녀석이 그렇게 게으름만 부릴 거면 당장 나가. 게으름뱅이 총각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와 버렸어요. 산을 하나 넘자 웬 초가집이 한 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초가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상한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그게 뭐예요? 이건 소머리 탈이라네. 소머리 탈이요? 진짜 소 얼굴같이 생긴 탈이네요. 그렇다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게으름뱅이 총각은 귀가 솔깃했어요. 이 탈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럼 이 탈만 쓰면 평생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한번 써볼까? 게으름뱅이 총각은 소머리 탈을 얼른 눌러 썼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온 몸에 수북이 털이 나고 소뿔이 불뚝 솟아오르고 입에서는 음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소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의 목에 소 고삐를 메고 장터로 나갔어요. 소사시오, 소사시오. 한 농부가 다가오더니 이놈 참 일 잘하게 생겼군. 하며 할아버지에게서 소를 샀어요.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소 고삐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에는 절대 못 가게 하시오. 그날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온종일 일만 했어요. 매일 힘들게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건 고작 여물죽이었어요. 농부 아저씨,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해도 입에서는 음메 소리만 나왔어요. 아저씨, 힘들어 죽겠어요. 좀 쉬었다 할래요. 해도 음메 하는 울음소리만 나왔어요. 어느 날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게으름뱅이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에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물을 우적우적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머리 탈과 소가죽이 훌렁 벗겨지면서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살았어.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지요. 산속에 있던 초가집과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대요. 토끼와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단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산을 어슬렁 내다가 깡총깡총 뛰어가는 하얀 토끼를 보았어. 날쌘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토끼를 꽉 움켜쥐고 말했어. 배고픈데 잘 만났다. 내 점심이 되어줘야겠어. 어흥! 간이 콩알만해진 토끼는 벌벌 떨었어. 호랑이님, 저는 너무 작아서 저를 먹어도 하나도 배가 안 부를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맛있는 떡을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호랑이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 토끼는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피웠어. 그리고는 돌멩이를 불 속에 휙휙 던져 넣는 거야. 도대체 떡은 어디 있느냐? 이 돌멩이를 구우면 맛난 떡이 되지요. 아차! 쫄깃쫄깃한 떡에 찍어 먹을 꿀을 깜빡했네. 호랑이님, 제가 얼른 가서 꿀을 가져올게요. 그러더니 토끼는 깡충깡충 숲으로 뛰어갔어.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안 오고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가 호랑이 눈에 참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유, 배고파. 에이, 모르겠다.
지금 하나만 먹고 토끼가 오면 꿀을 찍어 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불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한 입에 덥석 먹어버렸네.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뜨거워서 공중공중 뛰다가 집으로 돌아가 며칠 동안 끙끙 앓았대. 이 토끼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소. 며칠 후 호랑이는 산길을 걷다가 그 토끼를 만났어. 이 괘씸한 토끼 녀석, 감히 날 속이고 도망을 가? 어흥! 잔뜩 화가 난 호랑이는 토끼를 덥석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 아이고, 호랑이님, 속이다니요. 꿀을 갖고 갔는데 호랑이님이 안 보이셔서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배불리 먹게 해드릴게요. 혹시 참새고기 좋아하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어. 자, 제가 참새떼를 몰고 올 테니 호랑이님은 여기서 두 눈을 꼭 감고 입만 벌리고 계세요. 새들이 구멍인 줄 알고 입속으로 몽땅 들어올 거예요. 호랑이님은 가만히 앉아서 맛있게 잡수시면 돼요. 호랑이는 토끼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참새는 안 오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어. 호랑이가 눈을 떠보니 대나무 숲에 불이 붙어 시뻘건 불바다가 되었지 뭐야. 호랑이는 불을 피해 이리저리 날뛰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어. 겨울은 깊어가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 호랑이가 강가를 지나다가 토끼와 딱 마주쳤지 뭐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호랑이는 토끼에게 달려들어 한 입에 잡아먹으려고 했어. 호랑이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강에 있는 물고기를 다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토끼는 꽁꽁 언 얼음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더니 이러는 거야. 호랑이님, 꼬리를 여기에 한번 담가보세요. 강에 있는 맛있는 물고기들이 꼬리에 줄줄이 매달릴 거예요. 꼬리에 물고기들이 매달릴 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토끼는 눈밭을 깡총깡총 뛰어 숲으로 갔고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기다렸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물고기가 많이 붙었겠다 싶어 호랑이가 꼬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 그런데 이를 어째? 호랑이 꼬리는 강물에 꽁꽁 얼어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야. 호랑이는 엉엉 울며 누군가 자기를 구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렸대. 에헤이,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흥.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비단 장수가 살았어요. 비단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녔지요. 비단 사세요. 곱디고 운 비단 사세요. 어느 날 비단 장수가 산 너머 마을로 비단을 팔러 가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온 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 비단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무덤가 망주석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스르르 잠이 들었지 뭐예요. 비단 장수는 한참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망주석 옆에 놓아둔 비단 짐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비단! 내 비단! 비단 장수는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봤지만 끝내 비단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고, 망했네. 나는 망했어. 비단 장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비단 장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딱하게 되었네 그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원님을 찾아가 보게나. 비단 장수는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비단짐이 사라졌단 말이지. 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주석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비단짐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망주석은 알 것이다. 당장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망주석을 끌고 오라고쇼? 비단 장수는 어안이 벙벙해 눈을 꿈뻑꿈뻑. 포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원님의 호통 소리가 들렸어요. 뭣들 하느냐? 어서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지 못할까? 예이! 비단 장수와 포졸들은 낑낑대며 망주석을 뽑아 수레에 싣고 사또에게 끌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망주석이 말이라도 한대요. 사람들은 망주석 재판을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사또는 망주석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내 이놈 망주석아! 네가 분명
비단을 훔쳐가는 범인을 보았으니 어서 말하렸다. 돌로 만들어진 망주석이 아무 말이 없자 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주석을 다그쳤어요. 어허,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 망주석 네 놈이 도둑임에 틀림없다. 여봐라, 망주석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은 기가 막혔지만 원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요. 한 대요. 딱. 두 대요. 딱. 세 대요. 우지끈? 포졸들은 손이 아파 쩔쩔매고 곤장은 뚝 부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어요. 원님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감히 웃는 것이냐? 지금 웃은 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싹싹 빌었어요. 사또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다시는 웃지 않겠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그렇다면 사흘 안에 비단을 한 필씩 가져오도록 하여라. 가져오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비단을 구하려고 아랫마을 윗마을로 다니며 정신없이 비단을 찾아 나섰지요. 사흘이 지나자 관가 마당에는 알록달록 곱디 고운 비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원님이 비단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중에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비단을 찬찬히 살펴보던 비단 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비단은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네, 저희 집 비단은 끝을 이렇게 두툼하게 매듭짓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이 비단을 판 자를 잡아오너라. 그 자가 바로 범인이다. 비단 장수는 잃었던 비단을 모두 되찾았고 망주석도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원님의 지혜로운 뜻을 깨닫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님을 칭찬했어요. 우리 사또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맞아요. 지혜로운 사또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후로도 원님은 오래오래 그 마을을 다스리며 잘 살았대요. 며느리감 구하기.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에게는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 집 살림을 더 일으키려면 알뜰한 며느리가 들어와야 해.
어떻게 하면 그런 며느리를 고를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부자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는 며느리감을 뽑기 위해 집을 따로 준비한 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시집 오려는 처녀는 집안이 훌륭하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먼저 며느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그러고는 며느리감이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으로 쌀 한 말과 잡곡 반 말, 그리고 신김치와 간장을 반찬으로 조금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한 사람이 한 달을 먹고 살기에 턱없이 모자랐지요. 보통 어른이 한 달에 쌀 2말쯤을 먹었으니 쌀 한 말과 잡곡 반 말로는 아껴서 먹어도 모자랐지요. 더구나 며느리감 말고도 며느리 집에서 함께 살 할머니까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자란 양이었죠. 부자라고 해서 시집 갈까 했더니 이게 무슨 수작이야? 부자라더니 이렇게 구두쇠인 줄은 몰랐네. 마을 처녀들은 투덜대며 발길을 돌렸지요. 어느 날 한 처녀가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어요. 쌀 한 말과 잡곡 반 말을 90봉지로 나누어 할머니와 함께 한 끼니씩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쌀을 90봉지에 나누어 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유, 한 주먹도 안 되는 밥을 먹고는 도저히 한 달 동안 살아갈 자신이 없어. 에휴,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 영감 같으니. 처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달만 꾹 참으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처녀도 며칠 만에 얼굴이 누렇게 되어 힘없이 돌아갔어요. 이래저래 신랑감인 아들만 몸이 달았지요.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겠네. 아버지는 왜 며느리 집을 만들어서 처녀들을 굶겨보내고 돌아서게 하는 걸까? 나는 빨리 장가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들은 참다 못해 아버지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아버지, 며느리 집을 없애든가 쌀을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장가를 가지요. 네? 이 녀석아, 다 너랑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아무 소리 말고 잠자코 있기만 하면 돼. 마음에 드는 색시감이 꼭 나타날 테니 두고 보아라. 허흠. 부자는 자신의 깊은 속도 모르고 때를 쓰는 아들을 꾸짖었어요. 부자가 지독한 구두쇠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이제는
어떤 처녀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아들은 속이 무척 상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숨만 푹푹 내쉬던 어느 날 건넌 마을에 사는 처녀가 찾아왔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었지요. 저도 한번 며느리감 시험을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집을 지키던 할머니가 처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애기씨,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쓸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할머니는 마루만 깨끗이 치워주세요. 처녀는 마치 자기 집에 온 듯 팔을 걷어붙이고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많은 처녀들이 왔다 갔지만 이렇게 청소부터 깨끗하게 한 처녀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부지런한 처녀가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면 금방 배가 고플 텐데. 그러면 금방 쌀이 떨어지고 말걸. 할머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청소를 마치자마자 밥을 짓자고 했어요. 할머니, 이제 집안이 말끔해졌으니 저녁을 지어야겠어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프네요. 애기씨, 밥은 내가 지을 테니 쌀을 퍼주세요. 양식이 얼마 안 되는 건 알고 오셨지요? 그럼요.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우리 둘이 실컷 먹을 만큼 밥을 지으세요.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야 없잖아요. 처녀는 쌀을 듬뿍 퍼주었어요. 할머니는 벌쩍 뛰며 말렸어요. 아니, 이렇게 밥을 많이 하면 쌀이 금방 떨어질 텐데. 애기씨, 그러지 말고 쌀을 조금만 주세요. 처녀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처녀 말대로 밥을 넉넉히 지었어요. 반찬이라고는 신김치와 간장 한 종지 뿐이었지만 처녀는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다음 날 처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일거리 좀 얻어오세요. 바느질감이든 빨랫감이든 다 좋으니 일거리를 많이 가져오셔야 해요. 일거리라니요? 부잣집 며느리가 될 뿐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에요. 밭매기, 물레질, 길쌈도 잘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올 수 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어서 가서 일거리나 많이 가져오세요. 저야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일거리 얻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얼른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일거리를 구한다며 집에서 나와 부자에게 갔어요. 그래, 이번에 온 처녀는 어떤가? 한 달을 버티겠던가? 부자가 은근히 묻자 할머니는 주름살이 다 펴지도록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영감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다 놀랄 정도입니다요. 할머니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다리던 며느리감이 드디어 나타났군. 어디 좀 더 살펴보세. 부자는 입을 해벌쭉 벌리며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일거리를 많이 얻어왔어요. 바느질이든 길쌈이든 처녀는 마치 요술을 부리듯 훌륭하게 해냈어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일거리가 자꾸 몰려들었어요. 처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부엌에는 찬거리가 그득하고 뒤뜰에는 땔감이 높이 쌓였어요. 방 안에도 쌀가마니가 1년은 먹고도 남을 만큼 가득 쌓였지요. 마침내 처녀는 며느리감 시험을 잘 치러서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자는 기뻐서 얼씨구 절씨구 하며 춤을 추었지요. 부지런하고 솜씨 있고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는 남편의 사랑은 물론이고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지요? 하루 종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지내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지요.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미안한 일도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웅이고 주인공이에요. 멋지세요.
늦은 밤이에요. 눈꺼풀은 천근만근, 온 몸은 축 늘어진 수건처럼 기운 없이 쓰러지고 싶은 밤이네요. 이제 편안히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 깊은 단잠 들어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잘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목소리로 토닥토닥 위로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